여기는 이제 통합 치유 시스템으로 제가 25년 동안 일을 해왔어요. 네. 쭉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NLP만으로도 좀 한계가 있고요. 아. 체면만으로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스피치 훈련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네. 이게 좀 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 음, 우리 인간이 보면 뭐 몸만 가진 신체적인 육체적인 존재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육체의 존재이면서 또 정신적인 존재이면서 영혼의 존재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치유 변화도 육체적인 접근과 정신적인 접근, 영혼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해보니까 자, 요걸 먼저 좀 볼게요. 인간이 변화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선은 충분한 지지감을 느껴야 된다고. 지지감.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를 받는다는 걸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헬렌 킬러와 앤 슬리반 선생님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헬렌 킬러가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고 정말 신체적으로 좀 많은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은 네. 그런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앤 슬리반 선생님이거든요. 슬리반. 예, 슬리반 선생님. 앤 슬리반 선생님 안에서는 창피한 것도 없었고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앤 슬리반 선생님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려면은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100% 누군가한테 개방을 했을 때 나의 100%를 누군가가 받아줄 수 있는 그 관계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부모와의 관계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도 이제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3살, 4살 되면은 부모의 가치를 촉구화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별 체계에 의해서 부모 말을 잘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을 주고 칭찬하고 이뻐해 준다든지. 근데 부모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꾸지람을 한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별 체계에 의해서 계속 가치가 촉구화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만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완전한 이렇게 수용, 존중, 공감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 가장 큰 상처, 아픔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요. 이른바 조건부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 또는 억압적인 사랑, 또는 어머니 아버지와의 어떤 부부 갈등, 이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참 부모로부터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게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온전히 다 받아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교육을 편안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경쟁을 시키고 또 선생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상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체벌을 하는 계속 또 이게 이제 상벌 체계에 의해서 교육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는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철이든 행동을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붙는 거죠. 그게 나중에 18세, 19세를 지나다 보면 이제 자아 정체성으로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되버리지.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타인, 이제 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 어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자랐느냐, 또는 그 반대로 얼마나 많은 꾸지람이나 이렇게 체벌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정체성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의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것도 이제 이 지지감을 이제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또 인간이 가장 좀 최악의 상태의 범죄자가 되는 것도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오더라는 거죠. 하버드대 출신의 이제 100명의 성공자를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지? 만 18세 이전에 한 명 이상의 온전한 지지를 해주는 앤 슬리반 선생님과 같은 그런 멘토나 스폰서나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크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고, 괜찮은 의사가 될 것이고,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이렇게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줬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범죄자들 있잖아요. 뭐 네. 연쇄살인범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그 지지를 받지 못한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나 뭐 치유 또 변화를 일으킬 때 가장 핵심으로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내담자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도입한 게 뭐냐면 참 만남 심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음. 인간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필요하구나 이걸 제가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법적인 가족. 법적인 가족은 법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수용, 존중, 공감, 이해, 응원, 지지를 보내줄 수는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해주면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필요한데 요걸 심리 가족이라고 이걸 제가 이름 붙일 거예요. 네. 참 만남 심리 가족 어때요? 들어보니까 참 만남 심리 가족. 우리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막 응원 지지를 보내는 그런 가족 같은 관계와 그런 만남의 환경이 있다면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환경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네. 편안해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거는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은 헤엄을 잘 칠 수 있고 네. 야생 동물이 야생에 들어가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인간도 이런 사랑이 깃든 참만남 심리 가족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 경향성이 발휘가 된 거야. 네. 셀프 액츄라이징 텐던시. 네. 자기를 실현하는 그 경향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막 그 채찍질을 하고 부지런하고 관리를 하고 뭐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게 응원 지지를 해줄 때 인간은 정말 그 공부도 잘하게 되고 어떤 능력도 발휘하게 되고 자아를 실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게 참 중요하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은 다 억압이 돼 있어요. 막 이제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화병이 되고 화병이 이런 이제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 대인공포증 이런 다양한 정신적인 병으로 갈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뭐 과식이나 폭식이나 뭐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결해 줘야 되는 건 이 억압된 마음을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상담 치료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저 만나는 순간 내담자를 어떤 관점에서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제도권 뭐 상담 센터나 또는 뭐 정신의학계나 이런 쪽을 보면은 사람을 거의 기계론적으로 보거든요. 네. 뭐 5분 10분 만에 뭐 상담하고 뭐 약을 줘야 되니까 그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정말 진정한 그런 치유사 역할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시대가 되었다. 네. 지금 뭐 영성의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영성의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NLP 체면을 다루는 이제 우리들이 따지는 거죠. 특히 우리 선생님 같은 이제 젊은 세대,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대를 잘 만난 거죠. 끝내주는 시대에 들어온 거죠. 어쨌든 그런 참만남 심리가족이 지지감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 평가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 왜라고 묻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왜라고 묻지 않는 거죠. 왜는 이유 변명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를 따지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그 모든 걸 이해합니다. 모든 걸 수용합니다. 당신 입장에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모든 인간은 이른바 왼쪽 가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심판관. 심판하지 않는 거죠. 뭐
악의로 본다면 기저귀에 왜 똥 쌌냐고 오줌 쌌냐고 따지지 않는 거죠. 그냥 기저귀 똥 쌌군요. 이거죠. 자, 어떤 뭐 힘든 문제가 있었어. 많이 힘드셨겠네. 왜 그렇게 힘든 사건에 휘말렸어요? 이런 게 아니죠. 정말 힘드셨. 나도 당신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네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진정성. 자, 진정성은 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진정성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진아가 있고 가가 있잖아요. 네. 자, 진아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진아라고 그러고, 가는 뭐 인척하는 그런 포장된 모습. 네. 우리가 상담할 때 포장된 모습으로 상담을 한다면은 이미 이제 거짓된 만남이 되기 때문에 상담이 될 수가 없죠. 자, 우선 상담사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있는 그대로 나의 아픔이나 내가 상담을 하는 계기나 또 상담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소신이나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내가 솔직해지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게 되면 내담자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있는 그대로 진화와 진화의 만남을 가져야 되죠.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면은 숨길 이야기가 없겠죠. 네. 모든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래서 사람을 치료할 때 이제 첫날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거의 2시간을 투자해요. 모든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죠. 살아온 이야기부터 뭐 문제, 그다음에 그 삶의 자원, 앞으로의 미래. 그거 듣다 보면 한 2시간 가요. 근데 그 2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 사람의 자원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네. 실질적인 치료는 두 번째부터 제가 치료를 하죠. 자, 그만큼 이제 이렇게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지지감을 느끼잖아요, 내담자가. 그러면 이미 지지감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한 70%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나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순간 이미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게 한 70%가 돼요. 네. 요 관계 형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소감은 지지감과 같이 연결되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지감을 느끼면은 일본의 그 내면 자아 개방, 실컷 이야기하는 건 그냥 되잖아요. 네. 사람들 실컷 이야기하면서 해소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는 저는 바로 NLP 체면 치료로 제가 가게 되고요. NLP 체면 치료. 뭐 스피치 같은 경우는 발성, 웃음, 뭐 율동, 운동 이런 이제 훈련을 제가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해소감에. 어쨌든 그 사람만의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코칭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킨다. 치료 상담은 3번 NLP 체면 치료를 하는데 첫 회기 같은 경우는 실컷 이야기를 들어주고 체면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체면 감수성 테스트라든지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부분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요. 네. 간단하게 체면을 유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자원과 연결시켜서 앵커링을 시켜주거나 또는 그 미래 맞추기, 미래에 원하는 목표를 실현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시각화를 시켜주고 또 체면 암시를 시켜주는 거기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치료 작업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자원을 끌어내주고 또 체면에 대한 라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 얘기 들어가면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대화를 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바로 체면 걸어서 치료하고 눈 감고 치료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의 피해자 의식, 희생자 의식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하면 치료가 될까요? 나는 희생자다, 나는 피해를 봤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이른바 수혜자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른바
NLP에 리프레임을 시켜줘야지. 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긍정적인 목적은 뭘까? 그런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모든 문제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자, 문제가 일어난 그 시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또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 요걸 이제 좀 관점 바꾸기 위해서 시야를 넓혀줘야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체면 들어가고 또 눈을 감기고 치료하면 훨씬 더 효과 좋아요. 관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체면에 들어가면은 체면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관점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 미리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관점이 안 바뀌면 이제 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치료에 있어서 관점 바꾸는 게 한 70%예요. 뭐 이제 감각을 바꾸는 게 한 30%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감각이 오감의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되는 게 한 30%. 네. 관점을 바꿔서 긍정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한 70%.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도 그렇죠. 중요하고. 용서부터 뭐 두려움부터 뭐 분노, 억울함 다 마찬가지죠.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완전한 치유가 되기 힘들어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어쩌면 이 관점의 변화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 관점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고착화된 자기 어떤 마음의 틀이기 때문에 네. 이걸 깨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언어적인 스킬이 들어져 버리면은 이 내담자를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네. 내담자가 상담자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상담자, 내담자가 끌려간다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틀을 깨트려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체면만 잘 건다고 깨트려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NLP 기법을 쓴다고 해서 깨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언어적인 스킬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뭐 이른바 그 메타 모델이라든지 SOM 화법이라든지 밀턴 모델이라든지 또는 메타포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잘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부터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돼야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언어에서 막혀버린다는 거지. 네. 내 다음에 딱 만난 이 사람의 이 부정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기법이 아무리 써도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눈을 감기지 않아요. 그래요. 긍정의 관점을 가질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 그래서 일단 긍정적 관점이 바뀌었어. 네. 그때 체면을 걸거나 자, 눈을 감기고 제가 치료 작업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체면 치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남자가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그렇죠. 내담자가 그런 고집이나 아집이나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의 틀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메타포도 여러 메타포, 뭐 어떤 치유 사례라든지, 네. 뭐 또 비유적인 이야기라든지,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바 긍정의 관점을 바꾸기 위한 여러 어떤 언어적인 합법들, 네. 특히 SOM을 이제 잘 배워요. SOM. 네. SOM에 이제 한 가지 문제를 14가지로 네. 바라보는 그런 언어잖아요. 14가지 합법을 가지고 계속 그 틀을 깨트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관점을 바꿔주는 법하고 이제 오감을 바꿔주는 건 이제 이것도 다음에 계속 훈련해야 되겠지만 오감.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감이라면 이제 연합 분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부정적인 것에 너무 연합되어 있는 경우 그런 거는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네. 분리를 시키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 기법이 일단은 가장 빠르게 적용되면 좋고요. 편집. 공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치게 나는 작고 상대방은 너무 크고 네. 그 사건 크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편집을 시켜서 이제 그 감정을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심하게 날 꾸지람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존재로 보이겠어요. 아버지의 몸을 2분의 1 줄여서 아주 난장이 크게 만들어버리고 소리도 아주 귀뚜라미 소리로 작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때의 장면을 이제 편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하지 못하고 그때 눌려 있는 감정을 표현하게 만들어줘. 근데 심리 그걸 시켜야 돼. 포지션 체인지,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이렇게 이제 그 지각적 입장을 활용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그게 잘 안 되면 예수님도 모셔서 제3자 입장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게 만들고. 어쨌든 이제 그때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소를 시키면서 다시 온 상태로 복귀시키면은 감정이 많이 완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관 기법을 써주거나 또 공중 분리를 시켜서 어쨌든 느낌을 이제 없애주면 네. 뭐 그 상태에서 EFT를 물었어도 괜찮지. EFT도 공부했다고 그랬죠. 네. 감정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 체면 상태 EFT를 써주면 좋아요. 네. 그 EFT도 EFT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은 체면 상태에서 EFT를 쓰면은 빠르게 이제 감정이 이제 내려가니까.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시간선 치료를 안 배워서 근데 이제 시간선 치료 기법을 쓰면은 아주 효과적이지. 그래서 그 시간선 치료의 핵심은 양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네. 그 시점의 관점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전의 관점에서 이전의 시점에서 한 5분 이전이나 1시간 이전에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이런 원리야. 영화를 처음 보면은 영화에 몰입이 되어서 주인공이 너무 힘들어지면 힘든 장면에 나도 힘들어지잖아. 네. 그렇지 않나? 근데 그 영화를 두 번째 보면 어때요? 두 번째 보면서 이 주인공 힘들어질 걸 미리 알고 네. 이 힘들어진 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미리 내가 다 아는 상태에서 힘든 장면을 바라보면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이 어떻죠? 괜찮죠? 그게 치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미리 일어날 걸 알고 미리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지.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강하게 억압되는 이 장면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리 아는 거죠. 네. 비록 아버지한테 이렇게 소리 듣고 체벌 당하는 이게 이 순간에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그런 장면이지만 네. 내가 어른이 돼서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또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 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안한 친구 같은 뭐 자상한 또 아빠로서 이렇게 아들하고 잘 지내는 그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큰 자원이 되는 역할이 바로 아빠의 이 억압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네. 미리 알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1시간 이후에 아버지한테 엄청 억압되고 엄청 부지런 받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그 순간에는 정말 불편하고 두렵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무 자상한 남편이 되고 아주 아빠가 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정말 긍정의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네.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실제 그 장면을 보잖아요. 실제 아버지한테 억압되는 장면을 보잖아요. 느낌이 어떨까요? 아무 느낌이 없지. 오히려 감사하죠. 여기에 시간선 치료예요. 네. 근데 이 시간선 치료도 체면화 응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공중 분리 기법과 응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선 유도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그냥 공중 분리 기법 그 자체에서 시간선 치료 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건 하기 다른데. 어쨌든 그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치료할 때.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현재로 와서 그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를 머리에 떠올려서 그 문제가 전혀 느낌이 없는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미래 맞추기로 와서 미래에 그로 인해서 더 잘 되어 있는 아주 성공적인 미래에 연합하게 만들어야지. 네. 그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현재를 바라보고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관점 바꾸기를 더 해줘야 돼요. 네. 그 성공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아버지의 억압이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걸 질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크게는 그 미래의 성공한 시점에서 더 먼 미래를 또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억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앞으로 더 먼 미래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더 먼 미래에 어떤 더 큰 삶의 목적에 집중하게 만들어줘. 네. 이렇게 뭐 쫙 하나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치료사의 영향이에요. 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치료된지? 네.
이렇게 이제 그 체면하고 NLP나 시간성 치료나 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적절하게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했을 때 뭐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면 되게 보면은 과거는 해결됐는데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네. 그 과거만 치료해서 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마치 자동차를 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선생님 내담자라고 생각해볼게요. 선생님은 벤츠 자동차라고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벤츠 자동차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과거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서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누르면서 밟으면서 운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치료를 하는 건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바로 브레이크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브레이크에 발을 딛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힘들었던 일, 또 나를 힘들게 한 그 대상에 네. 집착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NLP 체면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치료를 했다는 건 브레이크에 발을 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브레이크에 발을 뗐지만 기름이 없어. 네.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네. 기름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요? 자, 벤츠 자동차에는 기름인데 인간에게는 달릴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도와주는 거. 네. 그래서 치료는 어쩌면은 좀 뭐 두 번, 세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치료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게 커피잔인데 네. 커피를 버리지 않고 하루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깨끗한 물로 희석을 시키려면은 며칠 동안 희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 한 달 갖고 안 되겠죠. 네. 어쩌면 2달, 10달, 뭐 6달 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네. 자, 물을 자주 떨어뜨리면 더 빨리 희석이 되겠지만 어쨌든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거지. 네. 그러겠죠. 자,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 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만 18세 이전에 그 부모로부터 또 우리 둘러싼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숱한 꾸지람과 뭐 또 채찍질 또는 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운 좋게 물론 뭐 저기 칭찬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죠. 거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거의 뭐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키워주는 게 이제 어쩌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관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 암시를 일단 제대로 잘해야 되고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체면 암시를 하는 것, 체면 암시도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 치료를 마무리할 때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반드시 자존감을 키워주는 체면 암시를 해주고 키워주는 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NLP에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앵커링, 뭐 타골성의 원, 뭐 모델링, 뭐 또는 뭐 그 통합의 장인은 공부하셨나요? 통합의 장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둑판처럼 9개의 자리에서 자원을 끌어오는 거죠. 현재는 이제 1차적 입장에 이제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원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는 자 미래의 2차적 입장, 미래의 가장 성공한 시점에서 자원을 끌어오고, 그 옆에는 나의 성공을 옆에서 후원해주고 응원 지지해주는 미래의 나의 파트너 입장. 통합의 장은 아니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미래의 성공한 시점에서 내가 존경하는 멘토의 입장, 그 자원을 끌어오는 거지. 그다음 내 옆에는 지금 현재 2차 입장에 나를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어떤 자원, 오른쪽에는 현재의 내가 존경하는 닮고 싶은 어떤 멘토, 이제 그분의 자원을 끌어오고.
또 내 뒤쪽에는 이제 과거에 1차적으로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나 자신의 자원을 끌어오고 뒤쪽에 과거에 나를 칭찬해 주었던 어떤 스승님이나 부모님의 그 자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뒤쪽 45도 오른쪽에는 어린 시절에 내가 닮고자 했던 영웅, 뭐 네. 이순신 장군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화 영화의 주인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자원을 가져오면 이제 그렇게 8개 공간에서 지금 현재의 공간으로 자원을 모으는 그런 걸 이제 통합의 장이라고 해요. 그거 하면 에너지가 커지는데 그거 해본 적이 없나요? 네. 좀 다르네. 그러니까 좀 NLP부터 그 뭐 따로따로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한번 하시는. 그래요? 그래서 NLP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성향이 좀 틀리니까 네. 워낙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배웠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LP도 잘 하려면 한 2군데 정도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 좀 인간을 병리적으로 보는 걸 완전히 예. 배제해가지고 예. 이제 예. 예. 그렇게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것은 단지 치료로만 보지 말고요. NLP에 좋은 기법도 다 가져와서 써야 된다. 앵커링, 타골성의 원, 뭐 통합의 장 이런 거 그런 거 잘 쓰셔야 되고. 자존감은 좀 넓은 의미라서 예. 보통 사람들 그걸 잘 안 쓰는데 그런데 그 치료할 때 반드시 그걸 같이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져야만 다시 힘들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자존감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치료로는 왜? 네? 이렇게 치료로는 빨리 안 되나? 자존감을 치료로 연결시키면 과거를 해결하고 나서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죠. 과거라는 것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새겨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죠. 네. 원인은 이제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내가 불안해. 그 불안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그 원인이 어릴 때 뭐 부모에 대한 억압이다, 또는 엄마 뱃속안에 태아 시절에 뭐 엄마의 우울증이다, 뭐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를 해결함으로써 현재의 불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는 원인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될 수가 있죠. 근데 원인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거든. 네. 왜냐면 자아가 약하니까. 네. 마치 이런 거야. 자아라는 것은 똑같은 돌멩이 얻어맞는데 내 마음이 개구리 마음이냐 코끼리 마음이냐 이 차이야. 돌멩이는 항상 내한테 날아온다는 거지. 네. 돌멩이에 지칭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건이라든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건 이제 돌멩이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돌멩이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내 마음이 개구리라면 난 죽어버릴 수 있지만 네. 코끼리라면 어때요? 코끼리라면 전혀 느낌도 없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내 마음을 개구리에서 코끼리로 만드는 과정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아의 힘을 키우는. 그렇죠. 또는 이제 물로 본다면은 이런 이제 큰 호수에 물일 수도 있지만 네. 또는 우리 그 뭐지 작은 물이 뭐 집에 그 뭡니까 건복을 키우는 거 이거 의왕이라고 그러나 의왕에 물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의왕물에 돌을 던져버리면은 의왕은 깨져버리겠지만은 네. 호수물에 돌을 던지면은 약간 파묻일다가 멈추겠죠. 네. 내 마음도 이런 의왕의 마음일 수도 있고 호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사업상에 실패를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과 뭐 말다툼이 있거나 또는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뭐 부질함을 들었거나 뭐 이런 사건들은 하나의 돌멩인데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의왕이 깨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깨져버려. 그러면 항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를 하더라도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과거 앵커링, 뭐 타골성의 원, 모델링, 통합의 장 이런 NLP 기법들 또는 미래 맞추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체면으로 보면 체면 암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식적인 훈련으로는 의식적인 훈련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게 항상 긍정물 낭독하라고 시켜요. 네. 우리 선생님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 긍정문을 매일 한 5분에 10분 정도 소리내어 읽어라. 네. 그리고 녹음해라. 제가 그렇게 시키지. 그리고 자기 긍정 대화.
자기 자신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의 기대를 하고 자기 자신 온전히 사랑하도록 이렇게 대화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지. 네.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 네.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서 이제 왜 그게 감사한 일인지를 쓰는 훈련을 시키고. 네. 자, 이런 몇 가지를 이제 습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긍정적으로 계속 바뀌어가죠.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어떠셨냐? 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서 좋아지지 않는 기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NLP 세면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의식적으로 우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 운동을 하는 이런 긍정 문항도 자기 긍정 대화, 감사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걸 말씀드리고. 네. 그게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에서 끝나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간다면 자, 미래 코칭을 시켜주는 거죠. 네. 자,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 NLP로 보면 신경 논리적 수준이 있잖아요. 영성 차원의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전은 뭐냐. 네. 비전의 위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가족, 직업에서 뭐 지역, 사회, 국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의 위치를 올려주고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그 임무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이루어야 되는지 가치관 정립을 시켜주고 네.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고 어떤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런 비전 사명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신경 논리적 수준의 한 방향 자기 정렬된 힘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한 방향 자기 정렬.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해주면은 뭐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런 까지 이제 일되니까 아주 뭐 진로 코칭까지 가능할 수가 있죠. 네. 그걸 이제 별도로 저는 성공 코칭으로 제가 해준 게 있거든요. 성공 네. 코칭. 그건 세부적으로 하죠. 뭐 그래서 비전 뭐 사명 발견 그리고 사명 선언서 쓰기 비전 로드맵 만들기 그다음에 가치 서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가치 서열 만들어주고 가치와 신념 체계 만들어주고 혹시 네. 그런 거 다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세요. 또 사명 선언서 쓰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아니세요. 그 어떤 비전 로드맵을 만들었나요? 비전 로드맵? 아니세요. 호호. 그러고 나면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누구냐.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책을 보잖아요. 네.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아이덴티티, 뭐 아이덴티티 파트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아 정체성 개발 훈련, 그거는 별도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네. 스폰서십 아까 제가 소개했죠. 네. 자아 정체성은 희한하게 있잖아요. 뭐 어떤 티칭이라든지 뭐 멘토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아라는 건 희한하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서 자아가 긍정이 바뀔 것 같으면 목사님의 아들들, 교사의 아들들은 자아가 긍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 오는 분들 중에 교사의 아들이나 목사의 아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의외로 교사나 목사의 아들들이 억눌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사나 목사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분들은 티칭, 가르치는 걸 잘하잖아요. 네. 근데 스폰서링을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링은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앞서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 제가 소개했죠. 네. 앤슬 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는 것처럼 네. 자, 스폰서링은 있는 그대로 그 한 인격체를 받아주는 그게 스폰서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한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은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 또 도예지 장사꾼의 아들이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농사 짓는 부모 같은 경우는 가르칠 줄은 모르잖아요. 욕심만이 없이 지지를. 그렇죠. 아낌없는 지지를 하는 거지. 네. 헌신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자,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정말 잘 배워서 정말 서울대를 들어가서 판사 검사가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네. 정말 아낌없는 응원 지지를 보내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아낌없는 응원 지지를 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키워줄 때 그 자녀는 어떨까요? 마음이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참 잘 돼야 되고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막 부지런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잖아요. 너 공부 잘하려면 지금부터 영어 해야 돼. 너 저기 그래서 목사의 아들인데 반에서 1등 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억눌리고 결국 부모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이전까지는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폰서십을 키워야 됩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신경 논리적 수준의 자기 정렬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영성 차원의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내 비전이 뭔가, 그 다음에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 사명이 뭔가, 자, 그 다음에 왜 내가 그 비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가, 가치 신념 체계 이런 걸 이제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괜찮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괜찮은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괜찮은 일을 해야지. 단지 자기만을 위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해야죠. 네.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봉사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네.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자아 정체성이 아주 높아지죠. 우리 같이 이제 치유사, 상담사로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상담함으로써 그분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자아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단지 돈 버는 걸 뛰어넘어서 자,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면 자아 정체성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아 정체성 키워주면서 이제 자기 정렬을 시켜주면서 미래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죠. 그게 이제 이게 통제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통제감. 이게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통제감의 첫 번째는 네. 감사의 관점. 네.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감사의 관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선생님?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일어난 일을 그냥 5가지를 쓰라. 네. 좋은 일만 쓰지 말고 네. 뭐 부정적인 일도 쓰고 그저 그런 일도 쓰고 뭐 아주 좋았던 일도 쓰고 저 5가지를 써봐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해라. 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럴듯한 이유를 표현해라.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차 사고를 당했어요. 자, 오늘 출근길에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 운전도 참 중요하구나.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운전을 조심해서 한다면은 도로에서 내가 죽을 위험성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차 사고는 앞으로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하라는 의미로 저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네. 뭐 일상적인 일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습니다. 이건 일상적이고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날씨가 맑아지다 보니까 내 마음도 맑아집니다. 물론 날씨는 좀 덥지만 이런 여름은 더워야 된다라는 그런 여름의 날씨에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날이라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밀턴 에릭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무의식은 사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에 반응한다. 네. 그럴듯하게 이유를 붙여주면은 무의식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무의식에 쉽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긍정의 말이죠. 네. 그 밀턴 모델에 보면 수행자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는 좋은 일이다, 뭐는 옳은 일이다, 옳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이게 또 수행자 상식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3번이 인과관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번 수행자 상식과 3번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연결시켜 주는 거지. 자,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로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메타 모델을 반대로 쓰는 게. 밀턴 모델이지. 메타 모델, 밀턴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도 쓸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쓰는 게 중요해요. 네. 나 자신에게 메타 모델을 써주고 나 자신에게 밀턴 모델을 써주잖아요. 네. 그럼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에게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메타 모델 1번의 마음 읽기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에게 마음 읽기를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나 우울증에 걸렸나 봐. 나 대인 공포증 있나 봐. 이거 자기 자신한테 마음 읽기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따지는 거죠. 자주 우울한 기분을 느끼니까 자주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다 우울증일까?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럼 내 생각이 항상 옳았나? 틀린 적도 있었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감사일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밀턴 모형의 일종이잖아요. 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나한테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흘려지게 준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글을 쓸 때도 가능하면 밀턴 모델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위기적인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난 인과관계잖아요. 네. 자, 차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안전해서 더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공문등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감사일기도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대로 쓰시고요. 이제 저한테 계속 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사랑 통제감의 두 번째 참사랑인데 참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긍정 부정 모두를 사랑하는 거야. 자, 장점 단점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공 실패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참사랑이에요. 우리 치유의 목적도 그렇고 어쩌면은 어떤 변화나 성공이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자, 모든 문제는 왜 생겼냐면요. 원래 문제가 없는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생겼잖아요. 네. 마음의 38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마음의 38선. 이거는 좋은 곳이거나 안 좋은 곳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발표 불안증을 본다면 말을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잘하는 건 좋은 것이고 긴장되고 떨리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달라지면 어때요?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긴장되고 떨리고 좀 불안하게 말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신경을 안 쓰잖아요. 네. 그 순간 발표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긴장해도 괜찮고 불안해도 좀 괜찮다. 좀 말을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것은 감추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고 또는 극복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상담할 때 일깨워주는 게 당신 자신의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네. 하늘을 본다면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어두운 하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둠이 없다면 별이 빛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단점이 없으면 장점이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없다면은 나는 좀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계속 갈라지는 것처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보면은 항상 맑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비 오는 날씨, 뭐 눈 오는 날씨, 다양한 날씨가 존재해야만 온전한 날씨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메뉴에는 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장점 단점 뭐 시련 고난 뭐 아주 즐거움 기쁨 이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 다 필요하죠. 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선생님?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다양한 메뉴들이 필요해야 될까? 왜 사람을 편안하게만 되고 왜 성공해야만 되고 기쁨만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되면 안 될까요? 이걸 빨리 자각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절대적인 세계예요, 상대적인 세계예요, 선생님? 상대적인 세계죠. 상대적인 세계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반대의 정반대가 존재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행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픔 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자, 메타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종소리가 크게 울리기 위해서는 종은 많이 아파야 된다 이거지. 유능한 사공이 들리면 파도는 그 샘 파도를 만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고 싶거든요. 공짜 심리. 네. 그냥 행복해지고 싶고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반대를 경험하지 않고 그 반대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련 고난이 그 정반대의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준다면 시련 고난은 감사한 일일 수가 있겠죠. 네. 절망 끝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서 그 희망이 자라고 자라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 그 절망은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양극성의 법칙이 있어요. 양극성. 실패와 성공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 성공은 사실은 같은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네. 불행 행복도 정반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 행복은 같은 에너지예요. 마치 이제 타자가 홈런을 100개를 치기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삼진 아웃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네.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게 같은 에너지가 연결되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게 만들어줘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얼마나 설득력이 중요한가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내담자들은 자기 불행을, 자기 시련 고난을, 자기 아픔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 어떤 없애야 되는 적대적인 대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설득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언어적인 힘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의 의식의 성장이 돼야 돼요. 아. 의식이 성장되지 않은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 레벨 아시나요? 네. 자, 그럼 이걸 잠깐 의식 레벨 좀 볼게요. 보통 우리가 만나는 그 내담자들은 200 이하의 의식을 갖고 와요. 여기 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분노, 정오, 뭐 욕망, 갈망, 구속, 두려움, 불안, 회피, 슬픔, 후회, 무감각, 절망감, 제의식, 책임 전가, 파괴 이런 부정적인 뭐 가장 심하게 수치심, 제의식 이런 거 갖고 오거든요. 네. 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200 이하에 있는 사람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의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200 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200 이상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200 이상이겠죠. 200 이상도 상당히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되겠죠. 네. 선생님의 의식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음. 여기 뭐 대충 그냥 느낌상으로 자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가 이거 한번 봐봐요. 나는 사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자, 수용이 되는가? 그럼 350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자,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느냐라는 거. 500. 자, 뭐 대부분의 어떤 마음이 기쁘고 고요하냐, 충만되어 있느냐, 삶에 대한 관점이. 근데 이제 이 NLP 체면을 다루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50 이상은 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도 여기 온 건 350 이상이 되었으니까 왔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도권적인 어떤 심리 상담을 썩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과를 들어가서 네. 그냥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 심리 상담사가 되고 그런 상담을 해요. 네, 의외로 그 사람들의 의식은 200 이하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200 이하에 있는 사람이 기계적으로 막 상담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게 상담이 되고 치료가 될까요? 이게 안 되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에너지. 그 상담사 치료사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 들까요? 같이 있는 자체가 치유되는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괜찮게 의식이 성장된 어떤 스님이라든지 또 신부님이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그런 성인 레벨에 속해 있는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했어. 뭐 어떤 치유적인 그런 기술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한 뭐 5분 10분 대화를 하더라도 뭔가 충만되고 내 마음이 바뀌고 편안해진다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식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NLP 전문가지만요. 역사적으로 보면 NLP를 배우지 않지만 그렇게 네. 충만된 의식이 성장된 성인 레벨의 그런 삶을 산 위인들은 참 많이 있죠. 네. 그분들은 NLP를 안 배웠잖아요. 네. 체면도 안 배웠잖아요. 네.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듭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역할을 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NLP나 체면을 기법으로만 기술만 바라보면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계론적으로 NLP 체면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자, 모든 걸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혹시 선생님 그 신과 나눈 이야기 책 읽어보셨나요? 네. 그 책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모든 순간을 감사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네. 심지어 살인자조차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네. 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우연한 일은 없다. 꼭 우리가 뭐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저 하늘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영혼의 관점이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NLP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긍정적 관점 바꾸기랑 아주 잘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말로써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의 관점으로 보게 만들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걸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참사랑.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책임입니다, 선생님. 자기 책임. 네. 자기 책임은 다른 말로 통제력이거든요. 통제력. 삶의 모든 걸 책임지게 만들면은 삶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갖게 되죠. 네. 통제를 간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이유 변명을 되지 않고 내 책임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미래의 모든 걸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불안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삶에서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돼야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감사한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대로 감사한 일이다. 자, 모든 게 감사히 버리면 불안이 있을까요? 불안이 없겠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 자, 이런 어떤 수용의 자세. 그러면서 자기다움을 이제 실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일깨움이겠죠. 자, 자기다움은 이런 거죠. 그 어떤 누구랑 비교,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제 하나의 한 송이의 꽃에 비유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나 자신을 삶의 예술 작가로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예술 작가는 어떨까요? 삶을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삶의 예술 작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삶의 예술 작가로 바라본다면은 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시기질투할 필요도 없죠. 조급해할 이유도 없죠. 네. 뭐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예술 작품을 만들면 되니까. 네. 또 한 송이 꽃으로 바라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꽃은 자기가 피어날 시기에 피어나는 게 꽃이잖아요. 네.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나 개나리는 봄에 피는 진달래나 또는 저기 진달래 말고 뭐가 있죠? 봄에 뭐 꽃이 피나? 어쨌든 봄에 피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겠죠. 네. 네.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봄에 피어나고, 자 국화꽃은 가을에 피어나니까, 개나리가 봄에 피어나는구나. 아, 네.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어나죠. 이제 가을에 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비유하는 게 뭐냐면, 보리는 보리밭에 피어나면은 보리가 되지만은, 보리는 배추밭에 피어나면은 뭐가 되죠? 잡초가 된다. 잡초. 많은 분들이 잡초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죠. 자기가 피어날 자리에서 피어나야 되는데 남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네.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게 이제 자기만의 성공 수맥을 찾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파는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성공 수맥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는 거죠. 네. 사람마다 성공 수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건 이제 그 성공 코칭에서 제가 가르치는 건데, 첫 번째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찾아야 되고, 내 영혼이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영혼이라는 직관적인 느낌으로 계속 내면의 목소리에서 난 이걸 해야 돼. 죽어도 나는 NLP 세미를 해야 돼. 난 치유사가 돼야 돼. 뭐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뭐 돈이 많이 벌리니까 NLP를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돈과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영혼의 목소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내가 그걸 해서 재능으로 연결시켜요. 재능.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 활동을 통해서 재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른바 우리 공비호 박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은 10년 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야겠다. 10년 만 시간. 선생님 10년 동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네. 10년 만 시간. 그렇게 재능으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이제 그 일을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만드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돼. 마음 상태. 네.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즉 취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 취미가 뭐예요? 저 NLP 체면 코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취미가 뭐예요 하면 낚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골프 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어떨 때 가장 재밌어요? NLP 코칭할 때, NLP 가르칠 때, 치료할 때 가장 좋아요. 가장 재밌죠. 신나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취미가 NLP 체면이에요.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가 뭐냐? NLP 체면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당신은 무엇으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NLP 체면을 무료로 제가 치료 코칭을 도와줌으로써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봉사가 직업이 돼야 되고,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NLP 체면입니다.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은 뭐예요? NLP 체면입니다. 모든 게 NLP 체면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네. 취미가 직업이 되고, 특기가 직업이 되고, 봉사가 직업이 되고, 휴가가 직업이 되고, 뭐 돈 벌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되고, 사명이 직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죠. 여기 파묻혀 살아야 되지. 저는 솔직히 NLP 처음 만나가지고 한 2년 동안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그 NLP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뭐 영어 책 번역하고 공부하고 막 강의록 만들고,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재능, 그 다음에 그 어떤 열정,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것을 돈을 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 네. 이거는 이제 자 영적, 네. 영적으로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자 재능. 자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재능이 그 일과 연결되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항상 잘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즉 열정이 그 일과 연결되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줄 알아야 된다. 돈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네.
그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그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보낸 글에도 참 동영상 연결돼 있네.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오늘 아침에 보낸 거.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다움을 의미 있는 비전 사명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네.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가족, 직업, 지역, 사회, 세계, 우주까지 이 우주에서 내가 나만의 이런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공헌을 할 것인가, 네. 어떤 비전을 이룰 것인가, 이제 이걸 연결시켜 줘야지. 그러니까 신경 논리적 수준으로 연결시켜 줘야지. 그걸 이제 그 비전, 사명, 가치, 신념, 능력, 행동, 뭐 환경과 연결시켜 주면 이제 자기 정렬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뭐 우리가 하는 일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네.